도파민 네이션 첫 번째 영상. 아이를 영상 중독에서, 나를 커피 중독에서 탈출하게 도와준 책. 두 달 전쯤부터 우리 집에서는 중독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매일 1시간 넘게 쳐다보고 있던 영상에서, 저는 하루 2잔에서 3잔씩 15년 넘게 마셔오던 커피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2달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아들은 주말에만 영상을 보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키고 평일에는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후에는 꼭 커피 먼저 마시던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은 특별한 날, 외출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 녹차 등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 있는데요. 바로 NRM키 교수님의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중독이 얼마나 해로운지 우리를 무작정 설득하려 들지 않고, 중독이 일어났을 때 우리 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비유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유튜브 채널 돌돌콩에서 교수님을 직접 인터뷰한 영상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뽑아 보았습니다. 1. 고통은 나쁜 것일까? 저자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도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서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최고의 선으로서 알리는 현대의 흐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심리학적 흐름은 도덕적인 권고는 전혀 없고 자신의 위안, 쾌락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상을 자녀 양육에 적용하게 되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까봐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린이가 심리적으로 연약하다고 여기는 것은 철저히 현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아이들을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학교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모든 아이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름 순으로 상을 받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저자는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발달 심리학과 공감이 강조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우리가 완충제를 가득 채운 독방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유년기를 너무 질병처럼 대하고 과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상처받을 일이야 없겠지만 세상에 대처할 방법도 모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현대 한국 교육의 현실과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든 상처로부터 보호하려고 과보호를 한 결과 한국 교육도 지금 아이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저자는 이런 과보호가 아이들이 참을성이 떨어지고 권리만 더 내세우며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 무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질문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흐름이 새로운 쾌락주의 시대를 조장하게 된 것은 아닌지 질문합니다. 이 행복과 고통의 역설. 우리는 약물, 넷플릭스, 게임 등을 통해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를 통해 고통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미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행복 지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전에 없던 부와 자유를 누리고 기술적 진보, 의학적 진보와 함께 살아가면서 과거보다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우리 모두가 너무 비참한 이유가 비참함을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 뇌는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에서 쾌락과 고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쾌락과 고통은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합니다. 우리 뇌에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있는데,
쾌락과 고통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소라고 생각해보면 쾌락 쪽의 시소가 눌리면 고통 쪽의 시소를 눌러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지는 반면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집니다. 이를 신경 적응이라 부릅니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3. 오랫동안 중독 대상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쾌락 경험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쾌락 설정 값이 바뀝니다. 이전에 10만큼 의존하면 쾌락을 느꼈다면 이제 10으로는 간의 기별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면 고통에 대한 취약성은 높아집니다. 4. 중독에 대한 의존을 끄는 상태로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다시 중독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하기,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등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일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었는데요. 2부 중독과 구속의 딜레마 부분에서는 중독의 실제 사례들과 중독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물로 중독이나 우울증, ADHD 등을 치료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을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이 인간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닐까? 약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자 NRMK 교수님도 우울증을 약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 본래의 성격이 죽고 관계는 원만해지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살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약물 치료는 구명도구가 될 수 있고 나 또한 약물을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인간의 온갖 고통을 약물로 없애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앞으로 함께 보겠지만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 바로 고통 받아들이기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남은 이야기와 저의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